예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금융 시스템의 흐름과 위기 신호를 연구해온 경제 분석가 윤태호입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은 국가가 보장하니까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금 보호라는 건 사실 조건부입니다. 은행별로 정해진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요즘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위기가 터지면 자금 이탈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은행 하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 경제 상황을 보세요. 돈을 계속 풀고 있으면서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호일까요? 과거 금융위기 직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었거든요. 시장은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에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잖아요. 부동산이 흔들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이게 금융권 전체로 번집니다. 집값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산 가격 조정이 시작되면 은행도 함께 흔들리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 모든 걸 그냥 버티려고 할 때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지금 점검하는 게 가장 싸게 드는 방법이에요. 요즘 금융 뉴스 보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 이제 좀 분명해지셨나요? 이 상식들 아직도 그대로 믿고 계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에서 69세 지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영업 하시다 은퇴하고 퇴직금과 저축을 한 은행에 그대로 두셨던 분입니다. 은행은 크니까 괜찮겠지, 예금은 안전하잖아 라는 말이 늘 입버릇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금리는 오르는데 계속 돈을 푼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다고요. 이분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경제 뉴스를 찾아봤다고 해요. 그런데 볼수록 더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기사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조심하라고 하고요. 결국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가족들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산을 제대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이 모두 한 은행 통장 3개에만 들어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예금 보호 한도를 찾아보니 자신의 예금 중 상당 부분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금액을 나누고 통장을 분산하고 현금 흐름을 다시 보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71세 김성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시중은행 하나에만 맡겨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해외은행 하나가 며칠 만에 무너지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행도 충분히 컸는데 순식간에 예금자들이 몰려가면서 문을 닫게 됐거든요. 김성호 님이 가장 놀란 건 요즘 시대에는 은행에서 돈을 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가서 줄 서야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몇 분 만에 거액을 이체할 수 있잖아요. SNS로 소문이 퍼지면 몇 시간 만에 은행 하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그때 처음 체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부터 자산을 여러 은행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3가지 중요한 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준비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금은 안전하다는 상식이 흔들리는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 보호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예금은 조건부로만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은행이 망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71세 김성호님은 한 은행에 노후 자금 1억 2천만 원을 모두 넣어두셨는데 이 중 7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은행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은행 이름이 크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은행들도 위기 때는 똑같이 위험했거든요. 여러분 예금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는 위기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즘 금융위기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움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은행 위기에서 자금 이탈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68세 박미정님은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는 걸 처음 배우고 나서 이렇게 빠른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위기 때는 더 위험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비상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계좌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위기가 터지고 나서 준비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갑자기 돈을 옮겨야 한다면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세 번째는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상 신호입니다. 유동성과 금리는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데 요즘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과거 금융 불안 국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73세 이정훈님은 이 현상을 뉴스에서 보고 가장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리와 환율 흐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한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최근 금리 흐름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부동산과 금융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자산 가격 조정기마다 금융 불안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고 이게 은행 건전성까지 흔드는 구조예요. 70세 최은수님은 집값만 보고 안심하다가 담보대출 만기 연장할 때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담보 비율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가격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산 중 대출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섯 번째는 모든 걸 살리려 할 때 더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계속 커집니다. 국제결제은행 연구에 따르면 구조 조정이 늦을수록 최종 비용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부실을 감추려고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결국 더 큰 위기로 이어지거든요. 66세 송재민님은 문제 있는 투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미뤘다가 손실이 2배로 늘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싸게 드는 방법입니다. 버틴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미뤄두고 있는 재정 문제는 없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결국 준비한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와도 미리 준비한 분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위기 때 지켜주는 건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준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한 가게들의 공통점은 사전 점검과 분산이었습니다. 75세 정순자님은 미리 자산을 나누고 현금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세요. 오늘 하나만이라도 점검하기 시작하세요. 완벽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어떤 점검부터 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금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금은 나누는 순간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있으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행 수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 은행 정도면 충분하고 각각 예금보험 한도 안에서 관리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위기 때 생명선이 됩니다. 모든 자산을 정기예금이나 투자에 묶어두지 마시고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준비해 두세요. 생활비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는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해를 보지만 위기 때는 그 손해보다 현금이 더 중요해요. 비상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세 번째는 환율 영향을 고려하는 겁니다. 환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름값, 식료품 가격, 전기료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달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이게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체감되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기본적인 소비 구조를 점검해서 수입 물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수입 물가 상승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번째는 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도 함께 떨어져서 추가 담보나 중도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도 늘어나거든요. 대출 만기와 금리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대출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도 점검해 보시고요. 현재 대출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다섯 번째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정보는 미리 보는 사람이 항상 유리합니다. 주변 소문이나 추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금리나 환율 같은 기본 지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흐름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두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를 본 게 언제인가요? 여섯 번째는 분산의 원칙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지금처럼 중요할 때가 없어요. 예금만이 아니라 투자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 위험을 나누어서 관리하세요. 완벽한 분산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것만으로 안전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래된 상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넘게 금융시장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예금도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맡겨두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잘못 관리하는 경우를 보면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몰아두고 현금은 확보하지 않고 대출 조건도 제대로 모르고 경제 상황 변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기가 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는 분들은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누고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합니다. 같은 위기가 와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감만 커지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준비해도 마음은 훨씬 편해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 예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예금보험 한도를 넘는 돈이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상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신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까지 연결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 상황은 어떤지,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더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